안녕하세요. 신은숙 변호사입니다. 부모님 아직 생존해 계시면 뭘 남겨주고 가셨으면 좋겠어? 너무 뻔해서 대답하기 힘들지. 너무 뻔해서 대답하기 힘들 거야. 그죠? 한 글자로 딱 줄여서 얘기하면 돈이야. 아, 현금, 부동산, 채권, 주식 뭐 이런 얘기하지 말고 그냥 돈이야, 돈. 말할 수가 없어, 근데. 왠지 민망해. 그죠? 민망한 줄은 알아요. 근데 지금 현실적으로 그게 맞죠? 우리가 뼈 빠지게 번 이유가 그래도 내 자녀가 나처럼은 살지 말으라고, 저 지하에서 시작하지 말고 3층 정도에서는 시작해 달라고 정말 열심히 살기는 했는데 어쩜 그렇게 대놓고 말하냐, 그죠? 대놓고 드러내고 말하는데, 제가 얼마 안 된 것 같아요. 변호사 연차가 이제 20년 가까이 돼 가는데, 그럼 돈 말고 자녀한테 뭘 남겨야 될까라는 부분을 이제 제가 생각을 오랫동안 해와봤습니다. 뭘 남겨줘야 되냐면, 일단은 자녀들이 이렇게 결혼해서 부부가 같이 살고 또 손자를 기르면서 부모가 관여해서 이혼시키는 경우가 많아요. 너무 이렇게 우리가 속된 말로 말하면 마마보이 마마걸들, 그렇게 관여해서 이혼시키는 경우도 많지만 우리가 밥상머리 교육을 못해서 이혼시키는 경우가 있더라는 게 요즘 새삼스럽게 이렇게 깨닫게 돼요. 새삼스럽게. 그 다음에 부모가 처신을 못해서, 부모가 처신을 못해서 속속이는 그 손주보다도 내가 자녀들한테 이렇게 짐덩어리가 되는 경우가 있더라. 이 두 가지가 있더라는 생각이 들어요. 첫 번째, 이제 밥상머리 교육과 관련해 가서는, 저는 제가 이제 강연을 다닐 때 그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아버님들 좀 어머님들한테 잘하세요 좀. 그래 삼시세끼 다 차려달라고 하지 마시고, 반찬 못하시면 차려놓은 거 꺼내 드시기라도 하고, 설거지라도 좀 하세요. 그 다음에 양말 갖고 들어오면 하나 거꾸로 벗지 말고 두 개 가지런히해서 세탁기에다 넣으세요. 이런 강연을 했어요. 그리고 말 한마디 하더라도 뚜가리같이 뭐라 하지 마시고, 고맙다는 말까지 민망하면 오늘 반찬은 맛있네, 이 정도라도 좀 해주세요. 이렇게 강연을 했었는데, 어머, 이것도 몇 년 전부터 전세가 역전이 돼갖고, 아우, 대한민국 아주머니들 대단하세요. 그래서 아버님들이 얼마나 기가 죽어 계시는지, 거기다 내가 그 얘기 더하면 막 저를 죽일 듯이 노려보세요. 더 어떡하란 얘기야, 내가 숨만 쉬고 있는데, 뭐 이런 표정으로 이제 막 노려보고 계신데, 아이, 우리야 그냥 살다 그렇게 가면 돼요. 우린 그렇게 이혼 안 해요. 나이 먹은 사람들은 평생 그러고 살았기 때문에. 문제는 젊은 그 아내나 남편들이 지금 보면은 양쪽의 권리의식이 대단히 높아졌어요. 의무 배려심은 땅바닥에 있다 보니까 이게 너무 힘들게 살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이제 주고받는 이렇게 대화를 봐도 서로에 대한 배려나 존중이 전혀 없고, 전혀 없어요. 그 다음에 뭐든지 똑같이 해요. 뭐든지 똑같이. 그래서 가끔 그래요. 왜 애도 반반씩 낳지? 애도 반반씩. 그래서 신체적으로 안 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남편이 하면 자연스러운 게 있고, 아내가 하면 자연스러운 게 있어요. 근데 남들이 보기에도 아내가 챙기는 게 더 자연스러운 게 있고, 남편이 하는 게 자연스러운 게 있어요. 골목길에서 주차 다툼이 나면 남편이 가서 싸워야지, 아내가 가서 다투면 뭔 소리 나와요? 별소리 다 나오잖아요. 이렇게 어쩔 수 없이 자연스러운 게 있어요. 살림도 그래요. 물론 남편분들이 할 수 있는 게 있죠. 그리고 아내가 왜 다 해야 되냐고요. 똑같이 돈 버는데, 더구나 애 낳을 때 밤에 엄마가 먼저 들고 뛰고, 결국 엄마가 수유이기 때문에 엄마가 잠 못 자는 건 맞으니까. 그렇지만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나눠지는 거 말고 중간에 있는 것들이 있어요. 이것 때문에 무지무지 다툽니다. 빨래하기, 그죠? 청소하기, 특히 화장실 청소. 재활용 쓰레기 버리기. 남자분들 아마 웃으실 거예요. 재활용 쓰레기를 어디 아내가 버려요? 다 남자가 버리지. 이렇게 얘기하실 거예요. 근데 이거를 어머님들이 이제 결혼시킬 때 아들들한테는 이제 교육이 많이 됐어요. 저도 우리 아들한테, 야, 밥 먹고 설거지 좀 해. 설거지 안 되면 싱크대 물기까지 싹 닦아서 행주행가서 탁탁 터서 널어야 끝나는 거야. 그렇게 해서 보내놨더니, 아내분들, 딸을 보내는 어머니 입장에서 어떻게 하냐면, 결혼 전에 세수할 때 외에는 세수대 3명이에 손도 못 담그게 곱게 길러요. 딸을 더 귀하게 기릅니다. 근데 결혼할 때 옛날처럼 하다못해 밥이라든가 기본적인 반찬이나 찌개 끓이는 걸 가르쳐서 보내느냐? 안 가르쳐요. 왜 그런지 아세요? 왜냐면 저도 저희 친정 엄마가 저한테 그랬으니까, 야, 시집가면 시커네. 그건 우리 때 버전이었고, 너 현모양처라는 거 꿈도 꾸지 마. 그건 옛날 얘기야. 세계 만방에, 대한민국에, 가나다, 네 이름을 날려. 이렇게 길을 돋보가지고 가르치고 해서 결혼을 시켜요. 그래서 결혼이라는 것은 남녀가 평등한 것이고, 너의 일을 하는데 너가 성공하는데, 남편이 일을 하는데 남편이 성공하는데, 서로가 이렇게 북돋아서 같이 가라.
똑같이 가라. 같이 가라까지는 좋은데 똑같이 가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집안일 다 하지 마. 해좀 버릇돼. 이렇게 해서 보내신단 말이야. 전에는 보면은 안타깝지만 1988년 올림픽 전까지 이혼 사유 1위가 남편으로부터 매 맞는 아내였어요. 안타깝죠. 이제 그 권리가 오기 시작하면서 이제 이 역지가 한번 확 바뀌었는데 최근 들어서 천지개벽이 일어났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최근의 이혼 사유를 보면 갈등을 제공하는 원인이 아내분들이 만만찮아요. 물론 아내분들이 이렇게 순종적이 죽어서 지내고 이혼 사유를 만들어서 안 된다 이런 의미는 절대로 아니에요. 남자든 여자든 만들지 말아라라는 사유가 여성 쪽에서 올라오고 있다는 거예요. 아내 쪽에서. 그게 뭐냐면 남편에 대한 욕설과 그 다음에 인신공격, 모욕 이런 게 이제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한 사례에서 이제 조종을 갔습니다. 20대 부부였어요. 아이가 태어났을 때 돌도 안 됐어요. 또 남편이 이혼을 하겠다고 소송을 제기를 했어요. 근데 보통 법원이 안 받아줍니다. 그 시기에는. 왜냐면 보통 그때는 투박투박 싸우고 이렇게 해서 싸우는 시기고 그걸 극복하는 시기가 있잖아요. 그리고 애가 돌도 안 됐고, 근데 남편이 돌도 안 된, 출산한 지 1년도 안 된 아내를 향한 이혼서 웬만해서는 안 받아줘요. 근데 첫 번째 조정에 갔는데 재판부께서 대놓고 신 변호사님 이혼을 전제로 해서 조정하시죠. 놀라서 물론 증거를 제가 다 듣기는 했지만 깜짝 놀라서 그래도 어느 정도 이렇게 극복할 수 있는 사안 아니겠습니까? 결혼해서 안 싸우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그 재판장이 요 옆에 있는 이렇게 나란히 앉아 있거든요. 그 원고 피고가 원고한테 좀 전에 피고 나갔을 때 한 얘기 다시 여기서 해보세요. 그러니까 우리 측이 나갔을 때 이 원고가 재판부한테 뭔가 한 얘기가 있었던 거예요. 그걸 지금 해보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친구가 고개도 들지 못하고 이러고 해서 제가 결혼해서 그 아내가 돈도 못 벌고 살림도 못하고 한다고 욕하고 집에 오면은 그렇게 자기를 비난하고 또 부모님도 욕하고 그래서 처음에는 미안하다고 자기가 능력이 없어서 빌기도 하고 또 선물도 해줘보고 했는데도 안 돼가지고 자기가 그 마음을 달래기 위해서 그 상담 치료도 받아보고 정신과에 가서 약도 타서 먹어보고 그랬는데 자기는 더 이상 살 수가 없다. 여기서 자기를 더 살라고 하면 자기는 죽을 거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그 전체 좁은 조정실이 숙연해지면서 제가 아무리 아내 쪽 변호사지만 뭐라고 할 말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잠깐만 나와봐. 그래가지고 이혼을 돌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 재산분할하고 양육비 합리적으로 해서 끝내자 라고 하고 끝낸 사안이 있습니다. 근데 그 사안 같은 경우가 그 남편의 말도만이지만 제출된 증거가 어떤 게 있냐면 하도 구박을 당하고 욕을 먹고 하니까 이걸 녹음을 했어요, 남편이. 그래서 냈어요. 이제 그 중에 이제 하나를 제가 말씀드리면 부부싸움을 하다가 남편이 사실 그 애를 안고 있는 아내를 때릴 수도 없고 욕을 했다간 더 난리가 날고 그러니까 베란다 가서 하늘을 보면서 한숨을 쉬고 있는데 그 뒤에다 이제 쏘아대는 얘기가 이제 녹음이 된 겁니다. 야, 이 병신 같은 새끼야 죽어. 그래서 너 떼어내리지도 못하지 이 병신아. 그래서 그러니 그거는 남자 여자를 떠나서 인간으로서는 그렇게 멸시할 수가 없는 거고 그래도 한때는 사랑해서 결혼했던 남자고 아이까지 낳고 이 아이의 아빠잖아요. 세상에 이 지구상에 어떤 존재가 이 아이한테 아빠만큼 잘하고 소중한 존재가 어디 있겠어요. 그런 사람에 대해서 그게 할 말이냐고요. 그런 말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다 누구나 이렇게 뛰어내리고 싶어요. 그래서 그런 말 하지 말아달라고 하고 싶고 또 우리 세대는 또 효도받는 것도 포기해야 돼요. 뭐 젊은 분들이 뭐 의견조사 했더니 뭐 부모님 부양한다? 아이고 10명에 3명도 안 나오더만. 괘씸하긴 하지만 그래도 마지막으로 우리 부모가 해줘야 될 게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이혼 소송을 담당하고 있으면서 제가 하루 종일 하는 상담 중에서 이제 아내분들이 특히 많이 그런 호소를 하시는데 저 남편하고는 살만한데요. 시어머니 시아버지 때문에 못 살겠어요. 하는 아내분들이 있어요. 그죠? 억울하시죠? 듣기만 해도 억울하지. 내가 너희들한테 해준 게 어딘데? 해준 게 어딘데? 특히 아들한테 결혼할 때 집 해준 게 어딘데? 이런 생각이 드실 건데
왜 못 살아? 요즘 누가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구박을 해요. 그러니까 아우 그게 아니고요. 그게 아니고요. 그럼 뭐예요? 그랬더니 아니 어머님 아버님이 싸우셔가지고 서로 못 사시겠다고 사흘들이로 다투세요. 그래가지고 어머님이요 아버님하고 싸우셔갖고 저희 집에 오시면 보름 있다 가세요. 또 다른 예에서 이제 보면은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힘들게 하는 이유가 이혼하겠다고는 자녀들을 통해서 듣는 얘기입니다. 본인들도 결혼해서 부모님이 힘드시다고 뭐 해주신 게 없다는 거예요. 집도 모두. 그래서 자기네들도 정말 열심히 살아서 월세집부터 시작해서 전세집에 이제 집 마련하기 이제 직전에 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몇 년 전부터인가 아주 자연스럽게 부모님이 내가 너희들을 길러서 결혼시켜서 그만큼 했으니까 용돈 내가 너희들 주듯이 좀 다오. 그래서 이제 5만 원씩 10만 원씩 이렇게 드렸대요. 그래서 요즘 이제 젊은 부부들은 시댁에도 10만 원, 시댁에 10만 원 드리면은 친정에도 10만 원 이렇게 그래야 싸움이 안 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드리는데 언젠가부터 자꾸 시부모님이 20만 원, 30만 원, 물론 이제 장인 장모가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20만 원, 30만 원 올리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젊은 부부들이 감당할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서는 거예요. 여기는 애들 집도 마련해야 되지만 애들이 학교 가죠. 결혼시켜야죠. 돈은 점점 많이 들어가는 세대 되는데 부모님이 자꾸 이래서 손 벌리고 저래서 손 벌리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안 드리면 또 뭐 난리가 난다는 거예요. 뭐 울고불고 난리를 치시고 그러니까 남편이 또 뽕는다니 그냥 드려. 그러니까 그 아내가 그렇게 얘기를 해요. 정말 우리 부부일은 싸울 일이 없다는 거야. 정말 우리 부부일은 싸울 일은 없는데 우리는 항상 시부모님 때문에 싸운다는 거야. 이렇게 와서 말을 하고 마지막으로 이제 제가 두 번째로 말씀드린 건 부모님이 아우 행복해 너무 재밌어 이것까지는 아니더라도 자녀분들이 마음 쓰지 않을 정도만큼은 좀 편안하게 지내셔야 돼요. 그래서 그 나이까지 뭐 바람을 피시는 거 뭐 어쩌시겠어요. 어머님은 참겠지만 자녀들은 힘들어요. 그거 곤란해요. 그런 거 하시면 안 되고 그다음에 경제적으로 있잖아요. 돈이 필요하긴 하지만 그래도 나라가 복지제도가 어느 정도 돼 있잖아요. 아껴 쓰시면 사실 그거면 사시거든요. 왜냐면 병원비 많이 안 드시고 그러면 자녀들한테 큰 돈 안 벌리셔도 되는데 무리한 돈 요구하지 마시고 이런 거 하지 말으시란 얘기예요. 근데 그 부모님들의 특징을 또 하나 보면 어떤 게 있냐면 내가 너 어렸을 때 다른 사람 있잖아. 고무신 시기일 때 나는 너 구두 신겼다? 그게 뭔 소용이 있냐고요. 기억도 없는데. 그죠? 그러니까 그 아이들한테 초년 때 학생 때 줬던 걸 가지고 우려가지고 내가 노년에 뭘 해도 자녀들이 나를 다 받아내야 된다. 이런 생각을 머릿속에 이렇게 샥 지우시기 바래요. 아주 샥 지워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안타깝지만 우리 생각에는 안타깝지만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가 좀 안정된 삶을 살아야 되는 편안하고 안정적으로 정신적으로 경제적으로 좀 안정적으로 살아야 되는 세대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자녀들을 위해서 좀 평안하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80 넘으셔도 그 들끓는 감정 이해합니다. 충분히 이해해요. 돌아가신 분처럼 나무처럼 목석처럼 취급하는 게 아니에요. 다 이해합니다. 하지만 그거는 우리들끼리의 얘기고 자녀들에게는 그래도 저 위에 있는 우러러볼 수 있는 존경할 수 있는 어른으로서의 그 태도를 가져야 된다는 거죠. 이거 당부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힘내시고 건강하시고 자녀들을 위해서도 본인을 위해서도 평안한 노후 가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식회사 리어그의 대표 한지원입니다. 세포 언니로 많이 불리고 있고요. 부부 상담, 심리 상담, 가족 관계 상담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상담 오시는 내담자분들한테 꼭 드리는 조언이 있어요. 잘 조언 안 하는데 예비 신부님하고 신혼 초에 계신 그 아내분들한테는 시댁에다가 절대 1년간은 잘하지 마라 라는 얘기를 해요. 1년간 꾹 참아라. 왜 그렇게 말씀드리냐면 시집살이 1년은 3살짜리 여자아이도 한다는 얘기가 있어요. 1년은 그렇게 쉬운 거예요. 근데 왜 잘하면 안 되냐면 기대치가 자꾸 높아지세요. 기대치가 막 높잖아요. 그러면 그걸 막 메꿔주려고 노력하다 보면 그게 나중에 그게 부담스러워지는 시기가 오거든요. 예? 근데 그게 부담스러워지면 이제 거리를 두고 싶어져요. 그럼 거리를 둔다고 이제 화를 내기 시작하세요. 그러면 거리가 갈등으로 이어지죠. 당연하겠죠.
처음에 첫 해 생일 선물을 막 명품백을 해드렸어요. 그러면 두 번째 해는 사실은 결혼해서 팍팍해질 때예요. 아기 낳고. 근데 그때는 명품백 뭐 플러스 명품 지갑까지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 심리가 있잖아요. 기대 심리가. 그렇죠? 그것 때문에 이제 말리는데 이제 잘 이해를 못 하세요. 살아보지 않고는. 근데 제가 오늘 이런 얘기를 준비한 거는, 강의를 준비한 거는 시어머니 나쁘고 저기 뭐 시어머니 앉아 계시지만 뭐 며느리 불쌍하고 이런 얘기 하려는 거 아니고요. 건강하게 고부간의 갈등을 풀어가는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그래요. 그러려면은 시어머니가 아들한테 갖는 마음을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그죠? 또 그러려면 우리가 결혼을 좀 알아야 돼요. 여러분, 결혼이 뭔가요? 결혼이 뭐예요? 인생의 무덤? 그러니까 유튜브 짤에서 결혼하지 마, 막 이런 짤도 졸잖아요. 그죠? 근데 결혼이라는 게 뭐냐면 원가족으로부터 받지 못했던 것을 보상받으려는 욕구가 들어있는 게 결혼이에요. 보상심리. 나 이런 가정 갖고 싶어. 이런 이상적인 가정에 대한 욕구는 어느 인간에게나 있습니다. 그러면 이상적인 가정이 뭐냐라고 생각해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거는 내 원가족과 완전히 상반되거나 아니면 보완되거나 이런 특징을 띠거든요. 근데 이것이 문제가 뭐냐면 이상적인 가정을 꿈꿨는데 그러면은 내가 이상적인 가정을 향해서 가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원가족 안에서 되풀이됐던 문제들을 내적 기저에서 놓지 못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내 트라우마를 지금 가정에서 반복시키는 거예요. 갈등을 푸는 방식을 제대로 배우지 못한 그런 문제도 있고요. 갈등을 그렇게 풀어가야 된다고 믿는 것도 있어요. 그러다 보면은 계속 이상적인 가정이 되지 못하고 내 가정의 문제를 되풀이하다 보면 내 인생 진짜 힘들구나. 내가 꿈꿔왔던 대로 살 수 없구나라는 실망감을 갖게 돼요. 근데 이것이 첫 번째 시작되는 대상이 결혼하는 동시에 여자분들은 남편이 되는 거예요. 아버지로부터 받았던 상처를 아버지의 상을 남편에게 투영시키는데 투영시켜서는 어떻게 보냐면 나는 아빠만큼은 피하려고 했는데 아빠 모습이 들어있는 남편이 보인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진짜 아빠 모습을 가졌다기보다 내 안에 트라우마가 작은 갈등에서도 그걸 확대해서 해석하고 있는 건데 내 안의 문제라고 생각하지 못하고 그것을 남편의 문제로 치부하게 됩니다. 더 크게 확대 해석하게 되고 그러면 그런 걸 내적으로 계속 되풀이하다 보면 남편에 대해서 이해하고자 하는 마음보다 이렇게 뒤로 밀어놓게 돼 있어요. 좀 살아보신 분들은 아시죠? 포기하게 되잖아요. 그죠? 포기하고 그래 뭐 내 인생 이번 생은 망했어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게 돼요. 근데 뭐가 있어요? 구세주인 내 아들이 있잖아요. 그죠? 자식 있잖아요. 그리고 얘네들 보고 살자. 내 인생 뭐 중요해? 애들이 더 중요하지. 난 엄마잖아.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게 된다고요. 근데 이게 딱 넘어가서 아들한테 가면 어떻게 되냐면 아들은 남편과 동일할 수 있는 또 자리에 있죠. 그러면은 남편한테 의지했던 마음을 모두 아들에게 옮겨가는 거예요. 자식에게 옮겨가고. 그러면서 그래 내가 이번 생은 망했지만 얘네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내 생을 포기하고 내 삶을 선택하지 않고 아이들을 위해 살겠어 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다음에 어떻게 되냐. 애들한테 주입해요. 엄마 인생은 망했다. 왜? 네 애비 때문에. 그래서 나는 너만 보고 살아. 그러니까 네가 공부도 잘해야 되고 착해야 되고 늦게 들어오면 안 되고 엄마한테 잘해야 되고 진짜 네가 잘 돼야 돼. 얘기를 막 해요. 응? 자기가 컨트롤할 수 있는 대상한테 집중하는 거예요. 왜? 컨트롤할 수 없는 한 인간이 있잖아요. 네, 그 인간은 밀어놓고 거기다가 계속 집중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정말 그게 진짜라고 믿어버려요. 그게 내 인생을 포기한 거라고 믿는 거예요. 근데 사실 애들이 잘 크면 누가 좋습니까? 응? 누가 좋아요? 내가 좋죠? 어? 근데 내가 좋아서 내가 선택한 삶이라고 믿지를 못하고 나는 내 삶을 다 밀어놨어. 왜? 하고 싶은 거 안 하고 살았어. 그렇기 때문에 애들이 내 삶을 보상해야 된다라고 믿어버려요. 애들한테 계속해서 네 애비 때문에 네 애비 나는 불쌍한 인간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은 애들이 어떻게 크냐면 저한테 내담오신 분들 중에 우울증이나 공황장애 걷는 분들의 부모 관계를 가족 관계를 분석해 보면
우리 엄마 너무 불쌍해요. 계속 우세요. 응? 그게 가장 큰 짙은 우울증의 원인이라면 우리 엄마 불쌍한 게. 불쌍한 엄마가 얼마나 좋지 않은지 모르는 거예요. 응? 그렇게 힘들게 아이한테 주입시키고 하다가 그러면 넌 잘 되면 나한테 보상해 줘야 돼 했는데 이게 웬걸 아들 다 크고 돈 벌 때 됐더니 그냥 젊은 애가 내가 보기엔 그 이쁘지도 않아. 이쁘면 그래도 조금 근데 자기는 이렇게 이쁘지 않거든요. 아들에 비해 부족하거든요. 사람들은 다 애들 대학 갈 때랑 결혼할 때 실망해요. 부모들은 모든 부모들은 그죠? 응? 그래서 이쁘지도 않은 애가 와가지고 내 아들의 모든 걸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얘가 못했으니까 너라도 해. 네가 보상해야 돼. 어? 이렇게 컨트롤하게 되는 거죠. 제가 상담원 사례 중에 가장 기가 막혔던 사례는 이제 임신한 티가 나지 않는 6주 된 산모가 남편과 같이 옵니다. 사이가 너무 좋은 거예요. 저한테 딱 앉더니 저 애기 유산하고 이혼하려고 합니다 이러는 거예요. 제가 얼마나 놀라서 저는 애를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두 분 사이 좋아 보이시는데 그랬더니 사이가 정말 좋대요. 결혼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고 서로 너무 사랑한대요. 왜 그러냐 했더니 시어머니 때문에 못 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어머니가 어떤 데 못 살겠냐 그랬더니 시어머니가 종교를 강요하시는데 무슨 종교인지는 관계가 없습니다. 여기서는 종교를 강요하시는데 그게 어느 정도냐면 일주일에 한 번 거기 종교 거기에 나와야 되고 한 번이 아니죠. 주 3회 4회 와야 되고 그리고 매일 새벽에 일어나서 그 말씀을 읽어야 되고 특정 종교를 생각하지 마세요. 모든 건 그러니까. 그리고 그 아침마다 그 말씀을 보내가지고 그 읽었는지 확인하고 나중에 전화해서 저녁에 또 그 모임, 카톡 모임, 그 종교 어떤 말씀 나눈 모임에 나오라고 하고 안 나오면 전화하고 그게 계속되는데 임신 전에는 그래도 그걸 조금 받아줄 수 있는 여력이 있었는데 이게 입덧이 너무 심해지고 이러니까 못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아들이 어떤 아들이냐면 너무 효자인 거예요. 결혼하면 남자들 왜 이렇게 효자 되는 거예요? 미치겠어. 효도는 오기 전에 하고 오지. 그래갖고는 효도를 너무너무 효자니까 이 아내분이 절대 막아주질 않는다는 거예요. 날 사랑한다고 하지만 막아주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혼하겠다는 거예요. 이혼을 해라. 근데 남편이 선택해라. 라고 얘기를 했어요. 애기도 포기하고 사랑하는 아내도 포기할지. 어머님을 만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다. 하지만 그 종교 나가는 것도 끊어야 되고 이 아내와 엄마가 만나는 일은 앞으로 평생 없어야 된다. 그걸 못하겠으면 이혼해라. 제 얘기했어요. 그 남편분을 좀 심리치료를 했거든요. 그래서 과정을 좀 밟아서 남편분이 결정하신 거는 카톡과 전화 모든 걸 아내분하고 단절하게 만들고 어머님한테 그 의사를 분명하게 전달드린 거였어요. 처음에는 난리가 났었다고 얘기는 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9개월 뒤에 건강한 아이가 태어났다면서 저한테 사진을 보내왔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는 시댁과의 단절만이 과연 이런 경우 말고는 단절만이 답일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기 제일 빨리 얘기하시는 분은 아니지. 아니죠. 단절만이 답은 아니에요. 이게 또 며느님들의 문제가 뭐냐면 너무 착한 며느리가 되고 싶다라는 거예요. 너무 잘 지내고 싶고 회피적인 성향을 지녔거나 아니면 어려서부터 엄마 아빠한테 너무 순종적인 딸이어서 자기 의견을 얘기할 수 없는 너무 착한 아이 컴플렉스를 가지신 분들이 있어요. 또 이 사례는 어떤 게 있냐면 이제 시어머니 시아버지가 이 집에 아이가 넷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애를 같이 봐주느라고 한 1, 2분 거리에 집을 같이 사세요. 그러니까 맨날 시댁에서 오시는 거예요. 감사하죠. 근데 애들이 이제 쌍둥이 밑에 막내 애들이 한 5살이 되니까 그런데도 계속 오시니까 힘드신 거예요, 이 며느님이. 근데 계속 오시는 게 힘든 게 아니라 이건 뭐가 문제냐,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시어머니가 자기 헌옷을 자꾸 며느리를 입혀요. 동네에서 헌옷을 다 가져와가지고 며느리를 줘요. 알뜰하게 살라고. 그런 형태로 10몇 년을 살다가 저한테 전화를 걸어서 이제 막 대성통곡을 하시면서 그 혼옷 때문에 못 살겠다고 전화를 하셨어요. 이제 못 입겠다고. 남편은 이제 경제력도 어느 정도 성장을 했고 잘 사는데 계속 동네 혼옷을 다 가져와서 그걸 위해 준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본인이 그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시아버님이 어느 날인가 편지를 써서 며느리에게 주셨어요. 나중에 이제 이렇게 그 가족 상담을 했을 때 그 편지 얘기가 나왔는데 그 편지 얘기를 며느님도 저한테 했어요. 한 10년째 되는 날 시아버님이 편지를 주셨는데 그걸 보고 울었다는 거예요. 감동받아서 아니죠. 그럴 리 없죠. 너무 분해서 울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 상담을 해봤는데 시어머님, 시아버님 대 아들 내외 이렇게 네 분을 가족 상담을 했거든요. 근데 시아버님은 그걸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면 내가 어떤 시아버지냐면 너무 좋은 시아버지라는 거예요. 이런 편지도 써서 줬다 그래서 내가 사실은 그걸 읽어봤지만 그 앞에서 읽어보고서 아버님 내 아들한테 잘하란 얘기네요. 제가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나는 그냥 며느리로서 도리를 얘기해주는 좋은 아버지라는 거예요. 미치겠죠. 제가 보기에는 내 아들한테 잘하는 것이 너의 살 길이라 이 뜻인 것 같다라고 얘기했더니 화가 나셨어요. 그래서 화가 나셨지만 잘 풀어드리고 이제 가족관계를 잘 풀어드렸는데 오는 정도를 빈번함을 좀 줄여가고 이제 며느님이 막 울고 막 이러니까 좀 이해를 하시려고 하고 며느님도 고생하셔서 이 자리에 와서 얘기할 수 있었지만 너무 잘하고자 해서 자기를 억누르다 보니까 이게 15년 만에 뻥 터져버린 거예요. 못 살겠는 거예요. 정말 못 살겠다고 울고불고 난리가 나셨어요. 그러니까 내 의견은 이제 내가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물론 어른에게 존중과 고요함을 담아서 말씀드려야 합니다. 싫어요 어머니 이런 게 아니죠. 어머니 제가 이건 정말 싫어요. 정말 죄송해요. 이런 정도에 어투면 좋겠죠. 근데 그것도 기분 나빠하실 수 있어요. 근데 기분 나빠도 그건 어쩔 수 없어요. 그러면 남편은 어떻게 해야 되냐. 남편이 이때 중요한 겁니다. 엄마 우리 와이프한테 연락하지 마 이게 아니고 아내분이 얘기를 했을 때 며느님이 얘기를 했을 때 엄마 속상하겠다. 근데 난 와이프 편이야 라고 얘기해주는 굳은 심지를 보여주는 게 중요한데 그걸까지는 그래도 직접 내 와이프한테 연락하지 마 얘기하기는 어려워하지만 나 엄마 사랑하지만 내가 살아야 될 곳은 이곳이잖아. 내 아내잖아. 그러니까 엄마가 이해를 해줘. 그러면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는 말 틀리지 않아요. 그죠? 건강한 가족의 제일 원칙은 원가족과의 건강한 분화라고 생각합니다. 그 시댁과의 문제뿐이 아니라 처가와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 건강하게 원가족과 분화하셔서 온전한 하나로 그리고 아내분과 남편분과 행복한 가정 이루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안소연 변사입니다. 오늘은 여러분에게 슬기로운 재혼 생활이라는 주제로 제가 이야기를 좀 준비해봤습니다. 저는 사실 재혼하시는 분들보다 재혼 후 이혼하시는 분들을 많이 뵙게 돼요. 재혼 이혼과 신혼 이혼, 뭐 혹시 초혼 이혼의 차이점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네, 연령대가 있을 수 있겠죠. 그리고 뭐 전혼 자녀와의 문제가 있을 수도 있겠고요. 네, 맞습니다. 일단 우리가 재혼을 할 때 제가 생각했을 때 재혼 이혼의 가장 큰 문제점은 이거라고 생각하는데 생각보다 여러분 재혼을 하시는 분들이 초혼보다 결혼을 굉장히 빠르게 결정하신다는 데 문제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초혼을 할 때는 이것저것 많이 따지잖아요. 이 사람이 나랑 성격이 맞는지, 이 외모가 내가 좋아하는 외모인지, 이 사람이 버는 돈이 얼마고 내가 버는 돈이 얼마인지, 그래서 우리가 같이 벌어서 저금하고 내 주장만 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다 따서 봅니다. 물론 사랑이 전제가 되겠지만요. 그런데 재혼하시는 분들은 물론 이런 거 다 따지시겠지만 그것보다 먼저 이것 하나 때문에 결정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뭐냐면 내 전혼 배우자의 단점과 반대되는 성향이 있는지. 네, 그 전혼에서 느꼈던 지긋짓함이 있잖아요. 내가 이 배우자랑 너무 힘들었어. 이 사람이 너무 자린고비야. 내가 돈 1원이라도 10원이라도 쓰려고 하면 무조건 이렇게 써야 된대. 내 허락을 받아야 된대. 라고 해서 그게 너무 힘들어서 이혼을 하셨다면 경제력이 있는 분, 또 돈 씀씀이가 시원시원 하시는 분은 보면 매력을 느끼실 거고요. 또 전혼 배우자가 여자 문제, 혹시 남자 문제로 골치를 썩였다. 그러면 이 사람이 이성치고는 나밖에 없는 것 같아. 나랑 알콩달콩 잘 살 것 같아. 하면 다른 거 다 보지도 않고 그 부분 하나에 집중해서 이 사람이야, 이거야 하고 갑자기 재혼 상대자에 대한
합격 목걸이를 딱 걸어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오랫동안 보고서 내가 내린 판단이 아니라 딱 봤는데 내 전원 배우자와 다른 점이 있다. 그러면 이거야 하고 결정을 내리는데 이게 굉장히 속전속결로 유연합니다. 속전속결로 진행되는 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아시겠지만 사람이 모두 다 이 장점, 이 장점 다 합친 사람 없잖아요. 내가 전 배우자하고 있었던 문제를 이 사람은 가지고 있지 않더라고 하더라도 막상 뚜껑을 열어보면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단점이 있을 수 있겠죠. 나와 맞지 않는 점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재혼을 결정해서 빨리 동거도 시작하고 혼인신고도 했는데 막상 살아보니 이 사람과 내가 또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 실망을 많이 하시게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는 거는 재혼 상대자를 고민하고 계시다라고 하면 너무 내가 이전에 느꼈던 배우자한테 느꼈던 실망감이나 이런 부분들 보완할 수 있는 사람만 찾지 마시고 다른 부분도 두루두루 생각하시면서 너무 속전속결로 내 전원 배우자와 반대되는 성향이 있다고 해서 재혼을 급하게 결정하지 마셔라 이 얘기를 좀 드리고 싶었어요.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 단계로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 재혼 상대자를 이 사람이랑 내가 재혼을 하고 싶어 하는 그 상대방이 나타났다라고 하면 여러분이 꼭 생각하셔야 될 거는 이 사람과 두 가지 이야기를 나눌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첫 번째는 이 사람이 전혼 배우자와 왜 이혼을 했는지를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게 바로 전혼 배우자가 어떤 사유로 이혼을 했는지 그 사람의 어떤 단점을 우리가 꼬투리를 잡기 위해서 대화를 하려고 하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요. 이 사람이 왜 배우자와 갈등을 겪었는지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네. 우리가 이혼 3대장이라고 해요. 외도, 도박, 폭력. 만약에 상대방이 그런 세 가지 사유로 이혼을 했다라고 하면 그래 이 사람에겐 잘못이 없다라고 우리가 판단 내릴 수 있어요. 하지만 이 세 가지가 아니라 그냥 성격 차이였어. 성격 차이로 헤어졌어 라고 얘기한다면 아 그래 성격 차이 있을 수 있지. 그래 나랑은 성격 잘 맞으니까 괜찮을 거야 라고 그냥 묻고 넘어가지 마시고요. 성격 차이로 혼인을 지속할 수 없다라는 말은 단순히 나는 내향적인 사람이야. 근데 우리 남편은 외향적이야. 아니면 나는 너무 절약이 중요한 사람인데 우리 아내는 과소비를 해. 그러니까 이런 가치관, 성향, 이런 다름을 뜻하는 거는 아니거든요. 여러분하고 똑같은 성격을 가진 사람이 지구상에 몇 명이나 있을까요? 네. 그래서 성격 차이로 이혼을 한다는 거는 이 성격 차이를 대화로 풀었는데 대화가 계속적으로 안 되는 갈등 상황이 지속이 됐고 그게 한 사람에게는 견딜 수 없을 만큼 고통에 이르렀다. 이 정도는 돼야 성격 차이로 이혼을 한다는 거예요. 따라서 상대방이 성격 차이로 이혼했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아 그렇구나. 그러면 어떤 일로 보통 다퉜어? 라고 그 다툼의 주제를 물어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네. 그리고 그 다툼의 주제로 인해서 양 당사자 간에 내가 이제 재혼하려는 상대방과 그 전혼 배우자가 어떻게 입장 차이가 났는지 그게 왜 해결될 수 없었는지 헤어지기 직전에 어떤 이유로 크게 싸웠는지 뭐 그런 갈등 상황에 대해서 깊게 파고들어서 질문하고 또 질문하셔야 돼요. 이 과정이 여러분 생각보다 쉽지 않죠. 그 사람한테는 상처일 수 있어요. 그 상처를 들쑤시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이 그걸 무서워하면 그 재혼 생활은 보장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슬기롭게 재혼하고 싶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사람이 나와 다름을 맞닥뜨렸을 때 그 다름을 어떻게 해결하는 의지가 있는 것인지 그거를 확인하는 절차라고 생각하시면 좀 편안하실 거예요. 이 사람의 잘못을 우리가 후벼 파는 게 아닙니다. 이 사람이 나와 다름을 맞닥뜨렸을 때 나의 의견은 이래, 너의 의견은 이래. 그러면 우리 한 발자국씩 양보하자. 이게 될 것인지 아니면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어떤 사람의 가치관은 이래요. 어렸을 때 부모님이 사업을 크게 망했어요. 배를 골마봤죠. 그런 분들은 사실 현재의 그 가난, 미래의 가난 이런 걸 해결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세요. 그래서 내가 당장 맛있는 거, 뭐 5만 원짜리 식사를 하는 것보다 5천 원짜리 식사를 하면서 4만 5천 원을 저금을 하는 거 그게 되게 중요하죠. 네, 근데 또 반대 나는 한 번도 어렸을 때 힘들게 살아본 적이 없어. 그냥 이 순간에 2만 원짜리 밥 먹고 하하호 하는 게 너무 중요해. 근데 이 두 사람이 만났어요.
자, 한 사람은 안 돼. 5천원짜리 밥 먹어야 돼. 아니야. 오늘은 좀 우리 특별한 날이니까 우리 자녀 100점도 맞았으니까 비싸게 치킨 시켜 먹자 하는데 이 사람 집밥을 먹자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충돌이 될 수밖에 없겠죠. 네. 그럴 때 누가 한 번이라도 양보를 해주고 또 다른 사람도 한 번 양보해주고 하면서 접점을 맞아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근데 그걸 보기 위해서 우리가 뭐를 해야 된다? 재혼하기 전에 이 사람이 왜 헤어졌는지를 한번 얘기를 경청을 해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것까지는 우리가 해결 다 됐어요. 두 번째로 확인해야 될 사항이 있는데요. 이거는 조금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바로 재정에 대한 부분이에요. 우리가 초혼인 경우에 처음에 이제 결혼을 했을 때 대부분 이제 직장을 다니시죠. 요즘 분들은 여자 남자 할 거 없이 직장 다니시고요. 같이 소득 활동하다가 모아둔 돈 별로 없이 시작을 하세요. 그러면 자, 나는 얼마 벌어, 너는 얼마 벌어. 그 우리가 이 정도는 저축을 해서 청약 한번 넣어보자. 우리 자녀 이렇게 키워보자 하면서 재산은 어떻게 형성할지, 아이는 어떻게 키울지 얘기를 하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재정 관리를 어떻게 할지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 이거를 계속적으로 얘기를 한다는 거거든요. 네. 근데 재혼의 경우는 어때요? 물론 빠르게 갔다 오신 분들은 이제 해당되지 않으시겠지만 올해 이제 그 결혼 생활 하셨다가 이혼하시고 다시 이제 재혼을 하려고 보면 그때는 한 사람이 소득 활동을 안 하고 있을 수도 있고요. 당사자 간에 다 가지고 있는 재산이 어느 정도 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초혼인 경우보다는 입장 차이가 극명하게 나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뭐 입장 차이가 없을 수도 있어요. 나 10억 있어, 너 10억 있어. 그럼 우리 각자 관리하자라는 거 괜찮죠? 그리고 나 한 5천만 원 벌어. 나도 월 소득 한 4천만 원이야 하면 비싼 수준이니까 우리 생활비 통장에 200, 200씩 넣어서 쓰자라고 하면 문제는 없을 수 있어요. 근데 이런 분들이 몇 분이나 계실까요? 네. 한쪽은 재산이 없을 수 있고 한쪽은 소득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지 얘기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재혼하시는 분들은 사실 각자 재산을 각자 관리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꽤 많아요. 왜? 내 거니까. 네, 이 사람이랑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이전에 한번 이혼을 했단 말이에요. 내가 평생을 같이 살 것 같던 그 사람하고도 이혼을 했는데 정말 다시 막 사랑을 감정을 느껴서 이 사람이다 해서 결혼은 다시 했지만 이 사람이랑 이혼 안 하리란 보장은 없잖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자녀들이 줄줄이 있어요. 이 자녀들한테 내가 결혼 자금도 돼야 되고요. 등록금도 줘야 되고요. 중간에 사업 힘들다고 하면 좀 도움도 줘야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 생각하면 이 돈은 내 재혼한 상대방하고 나누고 싶지 않은 자기만의 고유 재산. 우리가 법률적인 용어로 고유 재산이라고 하거든요. 혼인 전에 취득했던 재산은. 그러니까 그걸 지키고 싶은 마음이 강하단 말입니다. 네. 그런데 그러기 때문에 이제 재산에 대한 관리 얘기는 별로 안 하고 당장 시급한 거. 이번 주에 마트 갈 건데 이거 뭐 장 보는 건 누가 하지? 식비는 누가 사지? 통신비는 어떻게 할까? 관리비 어떻게 할까? 이런 이야기 나누고 이걸 어떻게 할지에 그러니까 수박 겉핥기 얘기만 계속 하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 과정에서 사실 감정이 상하는 한 사람이 나올 수는 있다는 거죠. 물론 이제 재산이 없거나 소득이 없으신 분들요. 그래서 재산 관리에 대한 부분 꼭 이야기를 나누셔야 돼요. 나중에는 이걸로 이혼까지 생각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라는 거를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재혼하시는 분들 중에서 부부 재산 약정이라는 제도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여러분 아마 못 들어보신 분들이 더 많으실 수 있어요. 미국이랑 일본은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데 한국은 아직 아시는 분만 아름아름 하고 있어요. 이게 뭔지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면 혼인신고를 하기 전에 각자 가지고 있는 재산을 어떻게 혼인 중에 관리할지를 정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내가 내가 혼인 전에 가져오고 아파트 3억짜리가 있어요. 근데 이거를 나중에 이혼할 때 전부 다 나누라고 하면 그러니까 이혼할 때 그러니까 혼인 전에 취득한 재산이 3억인데 이혼할 때 5억이다. 그럼 이 차익에 대해서만 우리가 나중에 재산분을 하자라고 정하든지 아니면 우리가 혼인 전에 가지고 있던 재산을 각자 소유로 하자라고 정하는 계약을 하고 등기를 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재정 관리라는 거는 이렇게 딱 각 잡고 앉아서 너 재산 얼마, 내 재산 얼마, 우리 어떻게 관리하자. 이렇게 큰 틀에서
각 잡고 얘기하시라는 그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정말 우리가 생활에서 부딪히는 부분들 일단 공과분 어떻게 할 건지 월급 어떻게 관리할 건지 그런 분들 딱 적어 놓으시고요. 두 분이서 앉아서 하나씩 항목 지어가면서 그 두 분만의 규칙을 만드시는 게 되게 중요하다. 이 말씀 드릴게요. 네. 그래서 제가 여러분 이 두 가지 꼭 확인하라고 말씀드리면 아마 이런 생각 드실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대놓고 개인적인 거 물어봐요. 근데 개인적인 거 물어봐야죠. 오는 생활 해야 되는데 이거 안 하고 가시는 게 여러분 정말 그냥 시한폭탄 들고 가시는 거라고 똑같다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네네네. 그래서 재혼 여러분 그런 말이 있어요. 이혼보다 파혼이 낫다. 그러니까 파혼은 내가 결혼 청첩장까지 찍었어. 근데 내가 이 사람하고 결혼하기 싫어. 결혼식장 안 가. 그러면 누가 나를 강제로 질질 끌고 가지는 않죠. 네. 하지만 내가 한번 결혼하고 이혼하면 법률혼으로 딱 묶이는 거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이 사람하고 살기 싫어라고 해도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 속전속결로 빠르게 진행하지 마셔라. 재혼 결정 전에는 두 가지 꼭 확인하셔라. 이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요.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결혼정보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커플 매니저 15년 경력 박정원 대표고요. 유튜브 채널 한방언니를 운영하고 있는 유튜버입니다. 반갑습니다. 사회적으로 이제 결혼을 하지 않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를 첫 번째로 드시는 게 바로 집값인데요. 집값이 너무 치솟다 보니까 집을 구하지 못하는 남성분들께서 특히 남성들이 조금 더 많이 씁쓸해 하시고 힘들어 하시죠. 남자가 집을 구해야 된다는 사회적 인식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결혼을 자동적으로 반강제적으로 이제 포기를 하게 되고요. 그다음 두 번째로 요새 결혼정보회사에 오시는 여성분들의 스펙이 남성분들보다 월등히 더 높아지셨어요. 그래서 뭐 집에 따님들이 있으시겠지만 웬만한 4년제 대학은 다 졸업을 하고 회사를 다니면서 월 한 200에서 250만 원 이상 정도의 급여를 받다 보니까 결혼에 대한 필요성보다는 나 혼자 살아야지. 그리고 또 우리 엄마들이 너무 힘들게 사는 모습들을 보고 결혼하지 않아야지.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자동적으로 남자들은 반강제적으로 결혼을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실상 결혼정보회사에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남성 회원분들의 비중이 점점 높아지고 있고 남성분들이 국제 시장을 국제 결혼 정보 회사에 대해서도 알아보시는 분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 방송을 통해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경제적인 이유도 물론 있지만 저는 이 일이 어떻게 보면 좀 심리 상담적인 일이거든요. 상담을 뭐 오시면 1시간 반에서 2시간을 하는데 대부분 이 세 번째 이유인 가정 환경이라는 이유 때문에 결혼에 대해서 망설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 부모님들이 꼭 알아두셔야 될 게 우리 딸 아들이 단지 돈이 없어서 내가 스펙이 모자라서 결혼을 못한다고 생각하시는데요. 부모님한테 말하지 못하는 마음의 병들이 있습니다. 지금 어머님들은 가정 생활이 행복하신가요? 거짓말을 너무 잘하시는데요. 저는 지금 아이가 5살인데 행복했다, 정말 보기 싫었다 왔다 갔다 하거든요. 5년밖에도 안 됐는데도 이런데 20년, 30년 사신 우리 어머님들은 마음속에 화병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래서 때로는 이제 딸들에게 그거를 퍼붓기도 하고 딸들은 한마디로 말해서 감정 쓰레기통이다 나는 뭐 이렇게 해서 하소연을 하면서 난 엄마처럼 살기 싫어요 언니. 그래서 결혼 생각하지 않았어요. 혹은 진짜로 가정 환경이 너무 좋아서 결혼을 빨리 하고 싶으신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3가지 유형으로 나누는데 첫 번째, 엄마 아빠가 너무 화목한 경우. 이런 친구들은 정말 거짓말 안 하고 요새는 여성분들이 20대 초반부터 오십니다. 특히나 이제 저희 회사가 강남 쪽에 있다 보니 일명 전문 직종의 어머님들이라고 하죠. 한마디로 부모님 잘 만나서 전문직 남편, 의사나 변호사를 만나서 사시는 어머님들은요. 본인들도 대학교 때 뭐 2, 3학년 때 그렇게 해서
좀 집안 좋은 남자들과 결혼을 해서 잘 사시는 어머님들은요, 내가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내 딸도 그렇게 살게 하고 싶어서 빨리 오시는 거예요. 근데 너무 신기한 게요, 그런 분들의 따님들은 또 시집을 또 잘 가요. 그래서 제가 보면서 이것도 결혼도 되물림인가? 라는 생각이 들면서 한편으로는 좀 씁쓸하기도 해요. 그리고 또 두 번째 같은 경우는 부모님이 결혼을 진짜로 말리시는 경우도 있어요. 야, 결혼하지 마. 나 니네 아빠랑 살다가 진짜 나 죽는 줄 알았어. 능력 있으면 혼자 살아. 이게 바로 저희 엄마의 경우였거든요. 그래서 저는 결혼을 제가 38살에 했거든요. 예. 맨날 엄마한테 그랬어요. 왜 결혼하지 말라 그래? 나 너무 지긋지긋해. 니네 아빠 시집살이 너무너무 힘들어. 라는 말을 듣고 자랐는데, 제가 나이가 들다 보니까 너무 외롭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제가 직접 나서서 결혼을 했던 타입. 그래서 저처럼 이런 말을 듣고 자라다가 외로워서 오시는 유형. 이게 이제 두 번째입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어렸을 때부터 이혼 가정. 이런 경우는 사실 마음의 병이 많이 들어서 오시기도 하고, 살짝 절망스러운 얘기일 수는 있겠지만 상대방의 측에서도 저희한테 요구하시는 게, 어릴 때 좀 가정에서 이혼을 하신 가정은 해주지 마세요 라는 편견이 좀 있어요. 그래서 결혼이 쉽지 않은 경우. 그래서 저는 이런 말씀을 제가 굳이 드리는 이유는, 내 딸, 내 아들이 결혼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나의 책임은 좀 없는지, 이 부모의 책임은 좀 없는지에 대해서 한 번쯤은 좀 생각해 봐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으로 이런 얘기를 제가 부모의 입장에서 감히 드립니다. 결혼정보회사 하면 어머님들은 어떤 생각이 먼저 드세요? 확실하다. 이렇게 호불호가 갈리는 것 같아요. 야, 거기까지 굳이 가야 되니? 라고 하시는 부모님들, 아까처럼 확실하다 라시는 분들인데, 요즘 젊은 친구들, 그리고 좀 이제 젊은 세대 어머님들의 생각은 확실하게 만나자입니다. 어떤 어머님이 계셨냐면요, 따님이 25살 때 이제 연애를 하셨는데 대학원생하고 연애를 한 거예요. 근데 남자가 이제 대학원을 나오고 졸업을 했는데 직업이 없이 한 5년을 만나다가 딸이 30살이 되다 보니 결혼을 하고 싶어서 남자 측에게 결혼을 요구했어요. 근데 남자는 결혼 준비가 안 되어 있으니 난 못하겠다 라고 해서 이제 따님이 울고불고 난리가 난 거지. 그럼 그 따님의 20대의 시간이 모조리 5년이라는 시간이 날아가 버린 거죠. 그렇다 보니까 어머님이 이런 얘기를 하시면서 이제는 직업도 확실하고, 그리고 어느 정도 집안도 확실하고, 결혼의 생각이 100% 있어서 오는 사람들이 아니냐. 그래서 찾아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말하면요, 왜 우리 사람들이 돈이 없어요 라고 하지만 명품 매장에 가면 줄을 서서 사잖아요. 저희도 똑같아요. 코로나 때요, 정말 지금보다 더 호황이었습니다. 만날 때가 많이 없고, 그리고 돈을 쓸 때가 많이 없고, 연애를 못 하다 보니 결혼정보 회사에 많이 몰려오셨고요. 실질적으로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여성분들 최소 나이가 21살이십니다. 너무했나요? 근데 너무 신기한 게 어머님이 데리고 오셨어요. 왜냐? 그냥 내 딸이 주변에 아무나 만나지 않고요. 그래도 확실한 남자를 만나서 연애 경험을 하기 위해서 어머님이 손을 잡고 오신 거죠. 그래서 그분은 지금 약 2년간 정말 열심히, 진짜 100명 이상은 만남하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 아주 괜찮은 분과 교제 중이신데 결혼 얘기가 오고 가고 있어요. 근데 어머님은 대찬성이세요. 왜냐? 나는 이제 딸한테서 해방이 됐다. 확실한 남자를 만났으니. 왜냐면 이제 부모님들은 따님, 아드님, 자제분들이 뭐 취업을 하고 하더라도 나의 임무는 어디가 끝이라고 생각해 하세요? 결혼하고 아이 낳는 거. 그래서 결혼정보회사는 지금도 무척이나 호황입니다. 그 이유는 결혼정보회사에 오시게 되면 저희가 그분들의 신원을 인증해 드려요. 혼인관계, 가족관계, 이 사람이 아이가 있는지, 결혼을 정말 했는지, 이혼 경력이 있는지, 그리고 만약에 직장인이시면 재직증명서, 그리고
월급은 얼마 받는지, 원천징수 영수증, 그리고 만약에 본인의 집이 있다라고 하면 등기부 등본에 근저당의 빚이 얼마 잡혀져 있는지까지, 그리고 부모님이 재산이 어느 정도 건물이 있다라고 하시면 부모님의 등기부 권리증까지 저희가 다 확인을 해드리기 때문에 이런 확실성 때문에 부모님들이 많이 오십니다. 네. 제가 또 부모님들한테 여쭙고 싶은 거는요. 어릴 때 자제분들한테 가장 많이 하셨던 분들이 어떤 말이에요? 가장 많이 하셨던 얘기. 공부해라. 그죠? 공부해라라고 하지만 공부하는 방법을 알려주시진 않으셨죠. 그러면 어릴 때부터 좋은 남자, 좋은 여자, 이성을 알아보는 방법에 대해서는 얘기를 해주신 경험이 있으실까요? 저는 이 일을 하면서 가장 안타까운 게 재혼 남성의 경우인데요. 남자분이 스카이 나오고 뭐 박사 출신에 너무 학벌이 좋고 인성도 너무 좋아. 근데 여자의 외모만 보고 갔다가 네, 이혼 경력을 가지고 오신 분이 있어요. 졸지에 이제 어떻게 보면 이혼남이 되신 거죠. 그분의 얘기를 들어보니 그냥 어릴 때부터 엄마가 공부만 해. 공부 잘하면 좋은 여자, 이쁜 여자 만나서 갈 수 있어. 연애하지 마. 완전 모태솔로였던 거예요. 그래서 외모 하나에 꽂혀서 갔다가 그렇게 됐어요. 왜 우리가 이러잖아요. 공부 잘한 사람들과 돈 잘 버는 사람들, 공부 잘한다고 돈을 잘 벌진 않잖아요. 학교에서도 돈 잘 버는 방법에 대해서는 알려주지 않아요. 근데 어느 정도 경제관념에 대해서 부모님이 심어주면 그 친구들은 정말 경제관념에 있어서는 굉장히 철저하게 돈의 개념을 잘 알고 자라는데, 우리 어머님들은 아드님한테 야 그런 여자 만나지 마 라는 얘기만 하지 어떤 여자를 조심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알려주지 않으세요. 그쵸? 그리고 마찬가지로 여자들한테도 어떤 남자를 만나야 좋은지에 대해서도 아버님들은 얘기해 주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어릴 때부터 네가 어떤 여자를 만나야 되고 어떤 여자를 피해야 되고 어떤 사람을 피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교육을 시켜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마지막으로 자기 객관화입니다. 너 자신을 알라라는 말이 있죠. 저는 그 말을 상담하면서 마음속으로 100번도 외쳐요. 왜냐하면 이런 사례가 있어요. 어머님들이 자기 자식 누구나 다 예뻐요. 하지만 내 딸이 이 결혼 시장에서만큼은 어떤 위치인지를 정확하게 파악을 하셔야 되는데, 내 딸이 가진 건 한 개인데 오셔서 10가지를 해달라고 하시는 어머님이 계셔요. 예를 들어 내 딸이 뭐 학력도 별로고 외모도 별로고 나이도 38이야. 근데 오셔서 나는 2살, 3살 차이의 의사 사이를 보고 싶습니다. 라고 하시는 어머님들도 계십니다. 근데 이건 누구의 잘못일까요? 어머님이 전 잘못인 것 같아. 딸이 그걸 설사 원한다고 하더라도 아니야, 넌 그 정도는 안 돼라고 말씀을 해주셔야 되는데 그럼 제가 역으로 어머님한테 말씀드려요. 자, 어머님 생각해 보세요. 어머님 아들이 41예요. 스카이 출신의 대학병원 뭐 의사야. 그러면 38의 며느리 보시겠어요? 아니요 라고 하시면서도 끝까지 해달라고 우기시는 어머님도 계세요. 아, 내 새끼 다 예쁘죠. 하지만 역지사지 항상 입장을 바꿔놓고 내 아이가 어떤 이치인지 아셔야 되고, 이건 똑같아. 내 아이가 서울대 갈 실력이 안 돼. 지방대 갈 실력밖에 안 되는데 서울대를 가게 해달라고 우기는 것밖에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내 자식에 대한 객관화를 반드시 시켜주셔야 되고, 거기에 맞게끔 사람을 만날 수 있게 해야 결혼을 할 수 있는데, 오히려 자제분들의 결혼을 이렇게 해서 막고 계시는 어머님들이 정말 은근히 많이 계세요. 네,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들을 어머님들께서 좀 어릴 때부터 조기 교육을 많이 시켜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 결혼을 남자고 여자고 잘 할 수 있게 하려면 어릴 때부터 부모님들의 조기 교육이 중요하다. 이게 오늘 저의 마지막 결론입니다.